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정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273페이지 부동산 투자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투자론은 뭐 상당히 악명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 투자론에서는 보통 6문제나 많이 나오면 8문제까지 출제가 돼요. 보통 한 7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투자가 나오면 투자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투자다 그러면 투자가 뜻이 뭐냐? 새로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쪼개보라 그랬죠? 투자를 쪼개봐요. 쪼개봐서 여기 이제 자는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투는 투입한다. 이렇게 한 자씩 쪼개서 정의를 해라. 그러니까 투자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은 별스런 뭐 정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교재도 보면요. 273페이지에 투자란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여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봐야 백날 읽어봐야 말짱 두루묵입니다. 몰라 읽어보면 뭐 읽을 때는 뭐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투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공부를 해서는 그건 백날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공부 못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자금 투입, 투자니까 자금 투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맨 처음부터 강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단어를 쪼개봐라.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로 정의를 그렇게 해라. 라는 거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잘 하시면 공부 양이 한 10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투자는 뭐냐? 자금 투입이다. 그럼 이제 자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금은 돈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투입하는 행위다. 자금을 이렇게 투입하는 행위가 투자다라는 거죠.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투자예요. 자금을 투입하는 거. 그럼 이제 어디다 투입하냐? 그랬더니 부동산 투자니까 이게 부동산에다 투입한대요. 그럼 부동산 투자지. 주식에다 투자하면 주식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을 투입하는 대상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당내 지금 내가 넣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 예상, 바라고 여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여러분들이 더 훨씬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가 투자인데요.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부동산에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돈을, 현금을 부동산에다 투입한다는 얘기는 부동산하고 맞바꾸는 거죠. 현금하고. 그래서 부동산에다 맞바꾸면 그게 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장래 수익이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자금을 부동산에다가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마디씩 덧붙이면 그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투자의 정의는 뭐냐 그러면 자금을 투입하는 거야. 이게 투자지 뭐. 부동산 투자다 그러면 부동산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지.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투입되는 돈, 돈을 투입하는 시점은 언제냐? 시점이 현재라는 시점이에요. 그리고요, 나오는 돈이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미래에 나온대요. 수익은. 자, 내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부동산에서 바로 수익을 주나요? 아니죠. 1년 뒤에, 너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게 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되팔았을 때 양도 차익 이런 것들이 지분 복귀액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이건 전부 다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지금 가치를 장래 수익이 더 클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이 미래 나오는 수익의 가치와 현재 투입되는 돈의 가치 이놈들은 시점이 틀려요. 투입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과 지금 100원과 10년 뒤에 100원 어느 게 더 가치가 크니? 그러면 10년 뒤에 100원 이거보다는 지금 100원이 훨씬 더 큰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현재 가치가 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재 가치가 100원인데요. 미래 가치가 120원이다. 그럼 금액상으로 얘가 크죠. 근데 가치로는 어느 게 더 크냐? 그때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즉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서 기준을 바꿔서 비교하든 아니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기준을 바꿔서 현재라는 시점에서 가치를 비교를 하든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는 금액이 커진다 그래서 할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꾼다 이것은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점을 맞춰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시점이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투자하는 할인해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투자 분석 기법으로 쓰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서로 일치시켜 주는 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투입하는 돈의 종류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산다. 그랬을 때 내가 지금 2억이 있어요. 그러면 2억이 있으면 그 2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자본, 내 자본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기 자본. 요거는 보통 회계에서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분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소유권의 지분을 내가 가진다. 그래서 지분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는데 5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 3억은 어떻게 했어요? 충당을 했잖아요. 그때 충당을 할 때 남의 돈을 빌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본 2억 외에 남의 돈 3억, 그건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타인 자본은 뭐냐? 빌린 것이니까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짜리 산 거예요? 5억짜리 산 거죠. 그래서 그걸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쳤으니까 무슨 자본? 총자본이라고 하겠죠. 총자본. 그리고 총자본은 뭐라고 그러냐? 이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와 지분을 합치게 되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놈이 바로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이고 또 이놈이 총 투자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억을 주고 산 거예요. 총.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동산 학개론에서는요. 동의어들이 워낙 많아요. 특히 투자론에서 동의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어의 개념을 반드시 잘 정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애먹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동의어라는 것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동의어가 4개가 동의어예요. 총자본, 자산, 총투자액, 그리고 부동산 가격. 그리고 타인 자본과 부채는 똑같은 말이고요. 자기 자본과 지분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의어들을 빨리 내가 많이 알수록 공부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대차도저표, 특히 약식으로 쓰는 T계정을 많이 씁니다. T계정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이제 T계정은 제가 이게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어차피 회계에서 쓰니까 여기다가 쓰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T계정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어요. 그럼 T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T계정이라 그래요. 대차도저표에서 우리가 이제 장부 정리할 때 대차도저표 쓰잖아요. 근데 그놈을 좀 약식으로 쓰면 T계정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요. 이쪽에는 이제 지분을 쓰고요. 이쪽은 이제 부채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지분과 부채를 합치게 되면 이쪽이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분이 2억이고요. 부채가 3억이다. 그럼 이제 두 개 합치면 자산이 5억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분과 부채를 합치게 되면 자산이고요. 자산이 5억이다. 그러면 부채가 3억이면 당연히 지분은 2억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인데요. 요게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27회 때는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 그러나 보통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이 정도 이제 중요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자금을 투입되는 자금의 종류 두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는 타인 자본을 씀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지렛대 효과라 그러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문제를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두자. 자, 두 번째 여기 미래에 나오는 수익의 종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미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이때 미래에 나오는 수익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득 이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 이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자, 이것은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영업을 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이건 이제 매년 발생을 하겠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업수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업수지. 그래서 영업수지를 계산하는 거. 이것은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은요, 그냥 다 알아두셔야 돼요. 순서, 과유순세세, 가공유형, 순부선 해가지고 쭉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은 꼭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자본상에 이득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되팔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팔게 되면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돌아온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 계산 이거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대개는 영업수지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현재 투자하는 시점에서 미래 수익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측한 대로 항상 나올까요?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위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험에서도 거의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것은 내가 예측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 또는 내가 예측한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험이라고 하고요.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들 또는 포트폴리오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투자론에서 나오는 부분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도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금액 대비 100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10원이 나왔다. 그러면 수익률이 되겠죠? 네, 수익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계산은요, 매번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27회 때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물론 26회 때도 나왔고요. 그래서 요놈이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화폐 시간 가치 계수도 당연히 한 문제 나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할인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현재 투입되는 돈과 미래에 나오는 수익의 차이, 그것을 이제 투자 분석, 누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자 분석 기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는데, 자,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현금 수지, 영업 수지, 이런 것들 다 수입과 지출이니까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때 할인해가지고 분석한다. 즉, 미래 가치를 전부 현재 가치로 바꿔서 분석하는 것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 DCF, 캐시플로우, 디스카운티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할인해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고요. 또 하나는 할인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할인하는 방법은요, 할인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정밀하게 나오겠고요. 그러나 비할인하는 방법은
이건 뭐 간단하게 해야겠지만 이건 이제 현실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되게 지금 간편하죠. 그래서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예, 이것도 이제 나오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일곱 문제. 이 정도 이제 일곱 문제 정도에서 더 나오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덜 나오면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273페이지는 투자의 의의나 뭐 개념 정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74페이지 거기 보면 투자의 단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시면 그 보충학습에 보시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득은 영업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소득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소득이득. 그다음에 자본이득은 자본상의 이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내가 총자본을 5억을 주고 샀는데 그때 6억이 됐으면 자본상의 이득이 생긴 거죠. 그 이득에 대한 세금도 이제 내게 되겠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자본이득이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나 또는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그 276페이지로 가시면 지렛대 효과라는 게 나옵니다. 지렛대 효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렛대 효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지렛대 효과. 요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 영어로 지렛대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이건 이제 레버리지 효과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 개념은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증폭하거나 그러니까 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이런 효과를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보통 이제 정의 지렛대가 있고요, 부의 지렛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종류로 가게 되면 종류는요, 첫 번째 정의 지렛대가 있겠죠. 정의 지렛대. 정의 지렛대는요, 타인 자본을 쓰게 되니까 이때 이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100원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100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내 돈으로만 투자하게 되면요. 100원을 투자해서 20원의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20%의 수익이 나오면서 그냥 다 100원 이렇게 될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20%의 수익이 되겠죠. 근데 100원을 내 돈으로 다 투자했으면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도 20%고 자기 자본 수익률도 20%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요. 그게 아니고 내 돈은 뭐 40원이고요. 남의 돈 60원으로 투자를 했다. 그럼 남의 돈을 60원을 쓰게 되면 반드시 이자율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10%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순영업소득이 20원이 나왔다. 100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제 20%의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 되겠죠. 부채 서비스 이자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 60원에 대한 10%니까 1년 동안 이자를 6원을 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얼마가 남습니까? 14원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뺐기 때문에 세전이 되겠죠. 세전 수지가 됩니다. 그러면 40원이 들어가서 14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얼마입니까? 곱하기 100 하면 35%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보니까 원래는 총자본 수익률이 20%였는데 타인 자본이 10%만 가져가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 레버리지는요, 이런 식으로 총 자본 수익률과 정해질 때는 타인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총 자본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 즉 이거보다 낮은 타인 자본 이자율을 썼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의 지렛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영의 지렛대도 있겠죠. 이건 이제 뭐냐면 똑같이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100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60원 쓰고요. 이게 40원인데 이자율이 20%짜리를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원 나왔으니까 얘도 20%겠죠? 20%인데 근데 얘가 지가 가져갈 몫만큼 그대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도 역시 20% 되는 거예요. 즉 6, 22, 12원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원 남았는데요. 40원 들어가서 8원 나왔으니까 40분의 8 그러면 얘도 20%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지렛대는요. 타인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을 때는 역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의 지렛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부의 지렛대인데요. 부의 지렛대.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00원인데요. 여기에 60원이고요. 이게 40원. 자, 20원이 나와서 20%인데 총 자본 수익률이 20%인데 요거 이제 조금 재산금융권이나 또는 사채를 썼다 이래. 사채를 쓰게 되면 이자율이 좀 높죠? 30% 가져갔다 해봅시다. 그러면 20% 가져가야 되는데 부채가 30%의 수익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3, 6, 18, 18원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2원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면 40원 들어가서 2원이니까 이건 그 곱하기 100 하면 얘는 5%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원이 들어가서 20%의 수익이 나오는데 타인 자본이 30%를 가져가 버리니까 오히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즉 타인 자본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높은 이자율을 가져가게 되는 부채를 썼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의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에서 지렛대 효과의 정의는 타인 자본을 씀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276페이지 첫 번째 의의를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때 종류가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의 지렛대, 중립 레버리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렛대 효과는요, 융자를 얻어서 즉 부채를 안고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거. 전세를 안는다는 얘기는 전세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금이 2억이었었다. 내 돈이 1억만 들어간다. 라고 하면요. 이게 전세잖아요. 전세도 타인 자본이에요. 근데 전세는요. 내가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에 집세를 못 받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세를 못 받으니까 원래 돌려주는, 그러니까 세 받는 것만큼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자하고 세하고 퉁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빵 프로인 그 대출 부채를 내가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놈들은 3억에 사가지고 만약에 4억으로 가격이 올랐다. 그럼 이제 4억으로 가격이 올랐으면 그럼 이제 1억만큼의 순이익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33%의 그 수익률이 생기는데요. 타인 자본 안 가져가니까 고스란히
이것은 1억이 들어가서 자 1억이 들어가서 1억의 순이익을 낸 거죠. 1억의 순이익을. 그러니까 이것은 100%의 수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3억이 들어가서 3억을 다 내 돈으로 했다면 3억을 다 내 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억을 전세를 안지 않고 이게 없이 3억을 내 돈으로 했다면 이게 4억이 돼가지고 1억의 순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3억으로 나누니까 자기자본 수익률도 33.3%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전세를 2억 안고 샀는데 1억이 올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내 돈 1억 들어가서 1억이 생겼으니까 100%의 수익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33%만 나올 것을 100%로 자기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니까 전세를 안고 이렇게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사는 거 또는 부채를 이렇게 안고 집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지렛대 효과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총자본 수익률 그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의 개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279페이지 보시면 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투기는 정책에서 투기를 의미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는 투기와 투자를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큰 의미는 없고요. 그냥 투자는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여기 뭐 280페이지에 뭐 나눠 놓기도 하는데요. 그건 뭐 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고 보통 남이 하면 무슨 뭐 불륜이라고 하듯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남이 한 것은 다 투기고 내가 한 것은 다 투자죠. 뭐 내가 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기와 투자 뭐 이렇게 가누는데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 투기와 투자를 구별해라. 이것은 옛날에나 시험 문제에 나왔을까? 지금은 뭐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에서는 투기를 약간 이용 의사가 없다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용 의사도 없는데 사가지고 괜히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죠. 그러니까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를 꼭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사람들이 사게 되면 그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도를 높이니까 좋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땅값 오르기만을 기대하고 그냥 사서 놀린다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손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기가 사회적인 문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인 어떤 투자나 시장 경제에서는 큰 구별도 잘 안 될 뿐더러 크게 무리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인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론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 한 7가지 중점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81페이지 위험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